시장이 트럼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다. 어. 론 바론이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경제를 고의적으로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시장은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임기 1년 차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기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선거가 멀기 때문에 인기 없는 일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신과 에릭의 거장 상담소 시간입니다. 거장 연구소인가요? 네, 거장 제가 연구소. 연금 상담소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거장도 상담할 수 거장 있지. 말고. 근데 어쨌든 우리 채널은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시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장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거장의 생각으로부터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 외 시장이 좀 좋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했었던 거장들의 작년 생각들이 조금 빛을 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그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장기 성장에 또 좀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을 가지면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 거장들의 생각을 좀 두루두루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마켓에 대한 어떤 뷰가 생기는 타이밍이 여러분 다들 오시긴 할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랑 같이 계속 가지 뭐. 자, 오늘은 이제 또 에릭을 모셨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저 좀 빠지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 아니면 말할 시간이 없어요. 이따부터 다 에릭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분을 준비해 오셨는지 그거 하고 이제 또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좀 부정적인 분을 소개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레미 그럼요. 그래서 네. 미국 주식 역사상 네. 최대 버블이다라고 했는데 네, 와닿았어. 제레미는 너무 와닿았어. 너무 지금 논리적이고. 좀 비우고 있어. 미국 주식 좀 비우고 있는데 네. 너무 와닿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이제 긍정적인, 장기적으로도 좋고 네. 단기적으로도 좋을 수 있는데 라고 그렇군요. 얘기한 두 그렇군요. 분의 얘기를 역시 에릭은 가져왔습니다. 그 단테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고도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 약간 타노스적 사고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주인공은 나스닥 감사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주장한 거장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론 바론인데요. 제가 이 캔피셔 얘기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이제 긍정의 끝판왕이다, 긍정왕이다라고 하는데 론 네. 바론은 캔피셔보다 더 긍정의 끝판왕, 긍정의 황제입니다. 뭐 금융위기든 네. 코로나든 뭐가 와도 좋아. 미국 주식 계속 올라. 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그래서 월가의 호호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분 사실 검색하면 다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초긍정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초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냥 뭐 주식을 5년, 10년 보유한 게 아니라 1980년에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을 정도로 대단하네. 정말 초장기 투자자고, 네. 그리고 이분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종목을 분석할 때 상당히 특이하게 분석하는데, 네. 보통 이제 재무 분석을 열심히 하고 DCF를 해보니까 이렇게 가치 평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관상을 많이 봅니다. 그 CEO의 관상? 그렇죠. CEO가 이 사람 댐댐이가 이렇더라. 얘는 성공할 놈이네. 네. 난 이 사람한테 베팅하겠어. 네. 이 비즈니스 모델 뭐 피벗하면 되지. 중요한 건 사람이야, 팀이야. 거기 베팅하는 투자자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인간적으로 가장 신뢰한 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요? 네, 일론 머스크의 이제 멘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나와서 커버쳐주고, 일론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믿고 지지해줘야 돼라고 항상 얘기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또 항상 또 이 이슈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일론 머스크한테, 일론아, 화가 날 때는 트위터를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렴. 이렇게 조언을 직접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상당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투자 왜 이렇게 고술하게 하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5년, 지난 20년간 QQQ를 이긴 뮤추얼 펀드가 딱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다 론 바론 펀드라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만큼 또 이렇게 실적으로도 증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이제 론 바론이 최근에 진행한 CNBC와의 단독 인터뷰와 최근 공개된 주주 서한을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네.
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 주식이 안 좋잖아요. 이런 하락은 대통령 취임하면 하는 연례 행사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네. 테슬라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네.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걱정하지 마라. 올해 테슬라 시즌2 시작된다. 다시 퀀텀 점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락이 나는 기회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주식들을 사고 있다. 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선 지금의 하락이 연례 행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캠피셔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관세 공포 너무 과장돼 있다. 시장이 오해하는 거다. 과도하게 두려움에 떠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롬바로는 좀 반대로 얘기합니다. 시장이 트럼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다. 롬바론이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경제를 고의적으로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시장은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임기 1년 차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기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선거가 멀기 때문에 인기 없는 일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1년 차에 대통령이 하는 그냥 인기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행동도 자기가 봤을 때는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끝난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믿을 수 없이 싸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은 결국 경기 침체가 한번 와야 물가가 잡힌다는 그렇죠. 네, 말이 그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관세든 뭐든 해가지고 결국 경기를 둔화시켜가지고 침체를 한번 갖고 오면은 물가는 잡힐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오케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앞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10년 동안 여기서 4배 오른다. 네. 4배 더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부터 아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올 텐데 이게 테슬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 순간 이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례로 지금 테슬라가 상해 기가팩토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를 짓는데 70억 달러를 투자했대요. 그리고 상해 기가팩토리 캐펙스가 연간 100만 대 생산을 가능한데 네. 근데 테슬라는 제가 알기로는 7천 달러인데 롬바론의 말로는 테슬라는 대당 15,000달러의 이윤을 남긴다. 한 대 네. 팔았을 때. 네. 그러면은 70억 달러 공장을 지어서 100만 대 생산해서 15,000달러 한 대당 15,000달러 벌면은 150억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동차 회사랑 그냥 수준이 다르다. 네.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도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허허실실 투자법인데 이거.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진다는 거죠. 어. 더 좋아지는 이제 퀀텀 점프를 할 건데 그게 바로 그 계기가 바로 로보택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롬바론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차량 한 대당 이윤이 7,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 대 네. 팔면은. 네. 근데 이제 로보택시는 출시를 하게 되면 한 1년에 8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연수익이 한 3만에서 5만 달러 될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아마 추정 근거치가 택시기사 1년 매출을 그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처럼 테슬라가 연간 100만 대를 생산을 해서 차량을 팔면은 한 대당 7,000달러 버니까 70억 달러를 버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근데 이거를 로보택시로 운용해 버리면은 100만 달러를 생산해서 한 대당 연수익이 3만에서 5만 달러니까 100만 대를 생산해서 로보택시 운행하면은 1년에 연수익이 300에서 500억 달러다. 거의 수익이 5배 이상 상승한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익성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진다는 거죠. 로보택시를 사용자하고 같이 쉐어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가 안 판다는 건가요? 네, 테슬라가 직접 운행한다는 걸로 이제 직영 직영으로. 로보택시? 네. 아, 그걸 가정해서 그렇구나. 얘기하더라고요. 네. 직영 로보택시라 그러겠죠. 그럼 팔 필요가 없네? 그냥 지가 그냥 생산해내가지고 네트워크 돌리면 되는 거군요. 아하,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차량 수명이 대략 네. 한 160만 킬로미터. 네네. 그러면 이제 연간 8만 킬로미터 뛰면은 20년을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만 대를 생산하면은 20년 동안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10년 동안 4배 이상 뛸 수 있다. 네, 이런 방식이 돌아갔을 때 매출이 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죠. 지금 제품 판매 마진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운영 마진, 소프트웨어 마진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튀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반영한 밸류이긴 해. 오케이. 네, 그 테슬라에 이제 정치 리스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짐 차너스 얘기를 전달해 드린 적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도 짐 차너스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뭐 트럼프 인기도 높고 하니까 테슬라가 수혜를 받는 것 같지만
반대로 트럼프 인기 떨어지면은 테슬라도 피해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프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특히 나치 경례에도 해가지고 유럽에서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 이거 리스크 아니냐? 이거 경영인 이거 대표 리스크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근데 롬바로는 이것도 실드를 칩니다. 우선 판매량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정치 리스크가 아니라 테슬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모델 Y인데 모델 Y를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잠깐 생산을 중단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진 거고 물론 자기는 이 어떤 회사의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거를 나는 좋아하진 않는데 일론 머스크의 멘토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를 개인적으로 아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초창기에 같이 만들었을 때도 이게 내 믿음, 내 신념대로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 있는 회사를 그냥 손 털고 나와버렸다. 그만큼 이제 신뢰와 이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와 이 자동화의 세상이 열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지구가 또 이 환경오염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믿음대로는 이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또 강력한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경제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다. 라면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실드를 시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면서 테슬라보다 이게 더 좋아. 라면서 뭐 몇 배 오른다고 하더니만 스페이스X는 더 오른다고. 그렇죠. 스페이스X는 10배 오르고 일론 머스크 얘기 들으면 30배도 더 오른다더라. 아, 제가 아는 스페이스X 주주가 있거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지금. 그렇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스타링크가 가입자가 460만 명인데 네. 광대형 인터넷에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인구가 지금 25억 명이다. 시장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 그리고 뭐 캐나다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해외 통신사들이 스타링크를 직접 쓰기로 했고 네. 그 항공사들도 스타링크를 쓰고 뭐 국방부랑도 뭐 하고 있고 그 스페이스X 자체적으로 뭐 화성도 보내고 우주에 이제 무중력 랩실이라는 것도 만들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자기가 봤을 때는 테슬라보다 더 큰 회사가 될 거고 그리고 이 XAI 그룹으로 유명한 네. XAI죠. XAI도 오픈 AI랑 밸류에이션이 한 7배 정도 차이 나더라. 그래서 XAI 역시도 앞으로 엄청 오를 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둘 다 비상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본인 영업을 하는데 이거 비상장이라 못 사는데 나는 이 초기 투자자로 둘 다 들어가 있다. 아, 내 그래서 펀드에 들어와라. 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은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깨알 홍보를 네. 또 시전했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일론 머스크 찬양이 끝난 이후로 또 이제 지금이 주식 사기 좋은 시기다 말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나도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분기에서 분기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규정상 종목을 직접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힌트는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구성이 파괴적 혁신을 하는 기업, 그러니까 테슬라나 스페이스X처럼 뭔가 성공하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업에 한 포트폴리오의 한 20-30%고 저평가 가치죠. 뭐 전통적인 가치평가 척도로 봤을 때 PER이나 네. PBR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평가 상태인 주식이 한 50에서 60%를 차지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좀 안 좋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20-30%를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을 굉장히 힘줘서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매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롬바론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은 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어렵거나 네. 아니면 2-3년 동안 돈을 못 벌고 있을 수는 있어도 이 미래를 위해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성공할 경우 다른 기업들은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을 사고 있다라는 식으로 넌지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포트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주식에서 그 주식의 종목을 구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는 이게 사이클 주식인지, 두 번째는 그냥 적당한 성장 주식인지, 세 번째는 저 파괴적 혁신 주식인지, 네 번째는 소위 배당주인지, 다섯 번째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지에 따라서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거는 본인이 산 종목의 카테고리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특정 카테고리에 너무 몰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기업에
전체 포트의 8, 90%가 몰빵이 돼 있는 거예요. 미친 변동성. 왜? 아니면 뭐 저희가 모멘텀주라고 했으니까 요즘 정치 테마주 있잖아요. 그럼 정치 테마주로 포트를 채웠다. 그러면은 그 모멘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포트폴리오가 완전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보통은 성장주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가치주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로 절반 이상을 깔아놓고 파괴적 혁신은 20에서 30% 갖고 있는 게 심신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괴적 혁신 기업을 잘 고르면 되는 건데, 그런 카테고리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종목 듣고 바로 사버리니까 어느 순간 자기 포트는 관리가 안 되는 상태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제가 종목 스샷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 그거라고 하면서 보면은 부동산으로 비유하면은 이 사람은 한 지산 30개 샀네 이거. 이분은 서울 아파트는 하나도 없고 그냥 아파트 갭 투자만 지방에 깔아놨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 세종에만 뭐 깔아놨고, 이런 식의 포트를 갖고 있거든요, 주식에서도. 그래서 자기 개별 종목들 다 다르다 하지만 성격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이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인데? 네, 그런 게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베일리조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베일리조트는 이 스키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는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스키 시즌이 되면은 그냥 이제 이 스키 리조트에 가가지고 여기 한 몇 주, 뭐 길게는 몇 달간 숙박을 하고 여기서 살면서 스키를 타는 문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스키장도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스키장도 있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이 숙소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아예 마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소유를 해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왜 베일리조트를 뽑았나? 우선 베일리조트가 2022년 이후로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주가가. 완전 꼬라박고 있네요. 주가 완전 꼬라박고 네. 있는데, 근데 롬바로는 여기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괜찮아.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매출이 제자리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특수가 끝나니까 이제 매출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또 안타까운 점은 비용은 좀 더 늘어가지고 순이익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걸 반영해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롬바로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보다 유럽이 스키 시장이 3배가 더 크대요. 근데 지금 이 베일리조트가 2022년부터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스키 리조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키장, 뭐 숙소, 시설 이런 거 다 그냥 한 회사에서 컨트롤하고 소유하고 있는데, 유럽은 숙박 시설 따로, 이 스키장에 돌아다니는 페트롤 주인 따로, 식당 주인 따로, 스키장 주인 따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별로 업체가 다 분화돼 있대요. 그래서 베일리조트가 하려는 거는 이들을 다 통합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본력도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시설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베일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패스권을 팔거든요. 시즌 패스권을 팔아서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으니까 다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 분화된 업체들을 통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롬바론이 말하기로는 이제 본인은 이 시도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성공하면은 미국보다 3배 큰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하얏트 호텔을 뽑았는데, 하얏트 호텔 하면 이제 자산 경량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호텔 처음부터 지어서 운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프랜차이즈처럼 우리가 브랜드 빌려주고 운영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산 경량화를 하는, 그게 강점으로 뽑히는 회사인데, 롬바로 같은 경우는 자산 경량화보다 주주환원의 상징이다. 주주환원을 엄청 잘해서 나는 하얏트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얏트가 1990년인가 그때 상장을 했는데, 이때 유통 주식 수가 1억 9천만 주였대요. 지금은 유통 주식 수가 1억만 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 건데, 하여튼 이제 믿는다는 거죠. 얘네는 계속해서 주주환원을 할 거다. 돈 버는 족족 자사주 매입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주주환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SCI입니다. MSCI는 워낙 유명하죠. MSCI 세계 지수, 뭐 유럽 지수, 뭐 이제 지수를 만드는 회사인데, 롬바론의 말로는 MSCI는 금융계에서 룰을 만드는 회사다. 규칙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융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위치에 보면은 난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MSCI 역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사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치캐피털이라는 이제 재산보험에 특화된 보험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좋게 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험 영업사원들은 이제
보험 계약을 하면은 건당 페이를 받잖아요, 성과급을.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보험 계약을 하면은 건당 주는 게 아니라 그 보험 계약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발생한 수익을 토대로 이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영업 모델을 만들어서 혁신을 일으켰다. 그래서 아치캐피털이 굉장히 좋다고 본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락 리조트라는 기업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카지노거든요. 네. 좀 특이한 점이 우리가 아는 카지노 MGM이라든지 이런 카지노는 이제 관광객들을 네, 대상으로 네. 하는 카지노잖아요. 네, 네. 그런 카지노는 이제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는 거고 이 레드락 리조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지역 주민들이 사는 그 주거 지역에 있는 카지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좋게 평가한 이유가 우선 투자 수익률이 이 거대한 카지노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거대한 카지노들은 관광객들을 화려하게 확 끌어야 되니까 네. 엄청 화려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레드락 리조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건설비가 10분의 1이다. 그래서 이 ROIC를 보면은 이 거대한 카지노들은 한 자리 수인 반면에 레드락 리조트는 거의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비용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 뭐 카지노에 1년에 한 번 가거나 2년에 한 번 가거나 이런 식으로 네. 가는데 레드락 리조트는 지역 주민들이 한 달에 평균 4회를 방문한다. 거의 매주 주말마다 가는구나. 그렇죠. 지역 주민들을 네. 위한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네. 휴양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드락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 직원과 고객과의 친밀성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면은 고객이랑 그냥 통성면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안부도 묻고 서로 막 뭐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도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친밀성이 굉장히 핵심인 기업인데 근데 이 레드락 리조트가 코로나 때 이제 영업을 못 하니까 다른 카지노들은 다 이제 정리해고를 했는데 레드락 리조트는 우리는 영업 재개할 때까지 사람 한 명도 안 자르고 월급 계속 주겠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끝까지 키핑했다고 합니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충성도가 엄청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객과의 친밀도가 핵심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경쟁력인 기업. 네. 근데 그 고객과 친밀도를 가진 직원들을 그대로 다 데리고 있고 코로나 국면을 헤쳐나오면서 이 충성도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이 다른 카지노는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이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레드락 리조트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이 설명해드린 그랜섬 같은 경우는 네. 돈 못 버는 기업 지금 줍줍하지 말라고 네.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잘못하면은 반등도 못하고 썰린다라고 네. 했는데 이 론바론이 지금 줍줍하고 있다는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상황이 안 좋은 기업들. 근데 이제 론바론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 베팅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을 봤기 때문에 앞서 제가 뭐 하얏트는 이게 장점이고 뭐 아치캐피탈은 이게 장점이고 말씀드렸는데 론바론이 뭐 이런 장점을 얘기합니다만 가장 이 힘줘서 얘기한 거는 MSCI가 이 MSCI 회장이 이민자 출신인데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뭘 해도 될 놈이다. 아치캐피털도 이민자 출신인데 뭘 해도 될 놈이다.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사람을 믿고 베팅했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돈 못 버는 건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베팅했기 때문에 돈 못 버는 건 이 사람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론바로는 이 저장 강박 수준의 존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 펀드에 규정이 있으니까 특정 네. 주식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팔 때마다 자기 심장이 뜯기는 기분이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장 강박 수준의 존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 위로 치솟고 아래로 치솟고 이래도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론바론 허허하고 웃어 넘기고 사람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변동성 높은 성장주 주식 특히 스토리텔링으로 주가를 띄우는 이런 주식들을 그냥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 두 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 둘 다 하는 거라 가지고 첫 번째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국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주주가 소위 개땡땡이면은 주식도 개땡땡 되거든요. 결국에는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대주주가 제일 중요한데 그냥 대주주가 제일 중요하고 걔가 괜찮다면은 결국은 회사도 돈을 벌 거란 생각을 하는 약간 그 회귀방정식처럼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투자를 하는 것 같고 다만 그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사람이 다죠. 미국 그렇죠. 보세요.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냐 뭐 그 바이든이 대통령에 따라서 완전 180도 달라지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이 사업 보는 데는 제일 중요하고 숫자는 보지 말고 사람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걸 좀 과잉해서 보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본인이 43년생이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지금도 이런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거. 역시 자산이 한 10조 정도 되니까 뭔가 본인 허허실실하면서 나이가 이제 80인데 난 20년 바라보고 투자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하긴 뭐 2045년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병을 다 고쳐지게 되는 그 슈퍼 휴먼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론바론 일론맘이죠. 일론맘의 론바론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저희가 좀 비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오늘은 이런 비관 속에서도 어떤 포지션들을 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고 주식시장의 격언은 제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는 문지기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꼬라박는 기업을 미리 사서 나중에 회복할 걸 기대하고 문지기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게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공부가 되어 있다면은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를 출시하게 된다면 주가가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빙이 있을 것 같고요. 공부가 되어 있다면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등에 빨리 올라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스터디를 하기에는 지금이 좋은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늘 하락을 하는 주식을 이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째려는 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어느 타이밍에 저놈이 반등할지에 대해서 항상 째려보고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론바론 메시지가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LA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